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는 왕권 다툼이라는 잔혹한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좌를 향한 욕망은 피로 이어진 핏줄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비극을 낳았죠. 오늘 우리는 조선의 저주받은 왕들, 그들의 핏줄로 얽힌 잔혹한 왕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문의 저주를 짊어지는 것과 같은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왕들이 핏줄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까요? 지금부터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둡고 슬픈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처절한 투쟁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 얽힌 수많은 비밀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비극이 어떻게 반복되고 또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는지를 탐색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태종 이방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지만 정작 태자로 책봉된 것은 이복 동생인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석은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으로 태조는 신덕왕후를 급진히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결정에 이방원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거대한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결정과 정적인 정도전의 급진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방석과 이방번, 그리고 정도전 등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직접 죽이는 잔혹함을 보였는데 이는 왕좌를 향한 그의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피부치를 베는 일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주저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으며 조선 왕실의 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은 형인 이방과 즉 정종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신은 세자에 책봉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이방원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사째 형인 이방간이 박포의 꿰매 넘어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왕위를 향한 이방원의 행보는 더욱 거침없어집니다. 이방원은 결국 이방간 세력마저 진압하고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스스로 태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으로서 그의 통치는 강력한 왕권 확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외척 세력을 철저히 견제하고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마저 숙청하며 왕권 강화를 위해 피를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태종은 이들이 외척으로서 왕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모두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자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에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그는 효령대군과 성령대군 등 다른 왕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왕실에는 숙청의 바람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훗날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되물림되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태종은 왕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결정을 내렸고 이 냉혹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문의 깊은 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비극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조선 왕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습니다.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 국방 강화 등 그의 업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치세에도 왕실 내부의 비극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아들들, 즉 태종의 손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운명을 되풀이하듯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세종의 첫째 아들이자 세자로 책봉되었던 문종은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깊은 통찰력을 지녔지만 병약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른 죽음은 조선 왕실의 거대한 파란을 불러왔고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계유정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병약함을 예감하고 김종서 등에게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종의 이른 죽음은 세종의 또 다른 아들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향한 야망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병약한 조카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그를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후 그는 단종을 상왕으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왕으로 모셨지만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들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자 결국 단종을 영월로 유배보냈고 후에 사약을 내려 단종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았습니다. 핏줄이 피를 부르는 잔혹한 역사가 태종의 때와 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조선 왕실의 정통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후대에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조선 왕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종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과 생육신 등 수많은 충신들이 죽임을 당했고 왕실 내부에서도 세조의 아들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세조의 맏아들이자 세자였던 의경세자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요절하고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 또한 병약하여 짧은 재위 기간 끝에 세상을 떠납니다. 예종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사망하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핏줄을 끊고 왕위에 올랐던 세조의 후손들 역시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태종이 저질렀던 피의 대가가 대대로 이어지는 듯한 비극이었습니다. 왕권을 위해 희생된 핏줄의 저주가 세조의 가문에도 드리워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자이자 후에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은 다행히 왕위에 올라 안정적인 통치를 펼치지만 그의 후손들 역시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종은 유교 정치를 확립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의 아들인 연산군에 이르러 조선 왕실의 비극은 극에 달합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기록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폭정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 수많은 선비들을 희생시켰고 결국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의 배경에는 그의 생모인 폐비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뒤늦게 어머니가 폐위되고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충격과 함께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폐비윤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을 파헤치기까지 하는 광기 어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통치로 이어졌으며 결국 신하들의 반정을 불러와 왕좌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핏줄로 얽힌 원한과 복수가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후 그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중종은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기에 왕권이 불안정했고 반정을 주도한 훈구 세력과 새롭게 부상하는 사림 세력의 대립 속에서 힘든 재위 기간을 보냈습니다.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기묘사화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숙청되면서 개혁은 좌절됩니다. 중종의 아들들은 또다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 휘말립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인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병약하여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종의 죽음 뒤에는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의 음모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인종은 중종의 첫째 부인인 장경왕후의 아들이었고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인종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척 세력의 갈등과 암투 속에서 조선 왕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뒤를 이어 중종의 또 다른 아들인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합니다. 명종의 재위 기간 동안에도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의 전횡과 살임과 훈구의 대립 그리고 울사사화와 같은 끔찍한 숙청이 이어지면서 조선은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왕실의 핏줄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며 끊임없는 비극을 낳았던 것입니다.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선조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선조에게는 정비 소생의 아들이 없어 후궁공빈 김씨 소생의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전란 극복에 큰 활약을 펼쳤지만 정작 선조는 광해군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이는 광해군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과 함께 정비의 소생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불신은 광해군의 불안정한 왕위 계승과 훗날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전쟁 중에 후궁인빈 김씨 소생의 신성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으나 신성군이 요절했고 정비 의인왕후가 자식이 없자 인목왕후를 계비로 맞아들여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선조는 이 영창대군을 급진히 아꼈고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백성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국가적인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선조의 죽음 이후 광해군이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왕위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과 서모인 인목대비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펼치기 위해 영창대군을 폐서인하여 유배 보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훗날 인조반정으로 폐위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을 겪은 후 조선을 재건하고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며 국익을 도모했지만 그의 폭력적인 왕권 유지 방식과 패륜적인 행위는 결국 신하들의 반정을 불러왔습니다. 핏줄을 끊어내고 왕권을 지키려 했던 그의 시도는 또다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재위는 비록 성공적인 외교 정책과 실리 추구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왕실 내부의 잔혹한 숙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조선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왕위에 오른 인조 역시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통치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호란으로 점철됩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던 광해군과 달리 친명배금 정책을 고수한 인조는 결국 후금의 침략을 자초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했지만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00우 고도를 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인조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왕으로 기억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국가적 비극 속에서도 인조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인조의 맏아들이자 세자였던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는 서양 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청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조선의 실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보는 보수적인 인조에게는 위협적으로 비쳤습니다. 귀국 직후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고 의심했고 이는 왕실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인조는 그의 아들들인 원손을 제치고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그가 훗날 효종이 됩니다. 핏줄을 의심하고 핏줄을 죽이는 잔혹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왕권 유지를 위한 부모와 자식 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북벌을 꿈꾸며 강력한 왕권과 국력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치세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이자 훗날 현종이 되는 이연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효종이 죽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은 효종과 현종 시기의 당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조선 사회를 깊은 분열로 이끌었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대신들의 권력 다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핏줄을 통해 이어진 왕의 자리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북벌론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당쟁의 격화와 왕실 내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환국을 통해 노론과 소론의 정쟁을 조율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의 아들이자 훗날 경종이 되는 유는 병약하여 오랫동안 세자 자리에 있었고 그의 뒤를 이어 영조가 즉위합니다. 경종의 죽음을 두고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영조가 자신의 형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의심을 낳게 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영조의 재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통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경종이 즐겨 먹던 게장과 생감 독살설은 당시 조정의 가장 큰 화제였으며 이는 영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핏줄 간의 비극적인 의심은 왕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도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여러 차례 환국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지만 그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훗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52년간 재위한 왕으로서 탕평책을 통해 당쟁을 완화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이는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이 사건은 왕권 유지와 세자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노론과 소론의 당쟁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지만 결국 핏줄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참혹한 결말을 낳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에게도 평생의 한으로 남았고 훗날 그의 손자이자 세손이었던 정조에게도 큰 아픔과 정치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에도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이는 그의 통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핏줄이 저주가 되어 돌아온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성군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왕위에 올랐지만 강력한 개혁 정치와 문화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초계문 신제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조 역시 후계 문제로 고뇌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세자였던 문효세자는 어린 나이에 요절했고 결국 둘째 아들인 순조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정조의 이른 죽음 또한 독살설에 휩싸였는데 이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론 벽파 등 반대 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핏줄을 통한 왕위 계승이 결코 순탄치 않았던 조선의 역사는 마지막까지도 혼란과 의심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빛을 발했지만 왕실 내부의 갈등과 외척 세력의 야망은 끊임없이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순조 이후 헌종, 철종, 고종에 이르는 조선 후기는 세도 정치와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진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순왕 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특정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외척 세력의 권력 남용은 극심해졌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이는 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시도와 고종의 자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 무릎 꿇고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가문의 저주를 짊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조선 왕실에는 더욱 깊이 새겨지는 듯합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혹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핏줄을 끊어내고 형제와 자식을 죽였던 왕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욕망과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왕실의 핏줄은 때로는 권력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비극과 파멸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룬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 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